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동아시아 수학사에 대해서 이미 다 읽고 준비를 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보충해 줄게요. 이거는 몇 년 전에 프로젝트로 오원준 군 이하, 주술기양 등이 이제 그 내가 강의해 준 내용들과 제공한 재료들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읽기 좋게끔 정리해 놓은 거예요. 보통 동아시아라 그러면 이 한국, 중국, 일본 이쪽을 동아시아라 그래요. 이쪽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북동아시아, 뭐, 이렇게, 미드리스트, 중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남아시아는 요 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한테 수학에 서로가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수학을 우리가 그동안 앞에 배운 거 서양 수학사는 대개 지중해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영국, 또 미국 수학사까지를 커버해 왔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 동양에서는 어떤 수학적인 액티비티가 있었냐 하는 것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렉처 노트를 이렇게 정리했는데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수학은 뭐 어느 나라가 독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4대 문명지 어느 곳에서나 다 수학이 카운팅부터 시작해서 또 뭐 가감승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오랜 수학 5,000년 역사가 있죠. 특히 중국은 동아시아 수학 중국 수학 5,000년이라는 책으로 5,000년 전에서부터 기록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당연히 그 옆에 이 나라들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지난 5,000년 동안 수학적인 역사 뿌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주로 그 수학 중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됐던 게 역법, 농사 짓고 하는데, 이런 이제 관계, 수로, 뭐 이런 것도 다 측량도 하고, 또 그리고 그리고 또 하늘의 관측도 하고, 천문학. 그래서 수학하고 천문학이 거의 같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수학이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이 한국과 중국의 수학은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같이 발전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동아시아의 이 문화적으로나 학문적인 수준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유럽보다 사실은 앞서 있었죠. 우리가 동아시아의 이 문화적 수준이라든지 이 군사력이라든지 하는 게 유럽보다 떨어지게 된 것은 지난 몇백 년 정도지 그 이전에 몇천 년 동안은 이 동아시아가 문명의 중심지라고 사실은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게 이제 근대 수학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서양 과학의 발전에 우리가 하고 다른 길을 왔기 때문에 낙오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19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제국주의의 그런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자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놓친 게 무엇이냐. 그래서 다시 기초부터 다시 이제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 특히 수학, 이 서양 수학, 우리하고는, 다른 쪽으로 발전해오는 서양 수학을 다시 도입해서 이제 그러니까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정리한 게 이 내용입니다. 고대에는, 수학이 4대, 문명 발상지, 를 중심으로 다 비슷하게 존재했었고 발전해 왔는데 그것이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아랍에 다시 모여서 다시 정리되고, 그리고 유럽 수학의 연구의 시작을 열어준 데 비해서 이렇게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그 이전에 해왔던 방법으로 이제 꾸준히 발전해 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발전의 기회 또 위기를 경험하죠. 거기에는 이 분서갱유라는 사건으로 오래된 그런 책들이 다 불타 버리면서 문화적으로 침체기를 겪었던 때도 있었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양이 동양이 서양과 무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과학기술, 이제 수학, 책도 이제 서로 오고 가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번역이 돼서 아시아에 소개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이제 동아시아가 더 오래된 그런 오리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어떤 것은 유럽에서
훨씬 더 앞서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서양 책들을 보면서, 뭐, 이렇게 매직 스퀘어 같은, 마방진 같은 거는, 이건 우리 동양에 훨씬 오래전부터 있던 거라는 거를, 소개해서 유럽도 그걸 알게 됐고, 또 뭐냐, 차이니즈 리메인더 시어렘, 나머지 정리 같은 것도, 그것도 동양에서 오래전부터 우리가 써오던 그런 것이라는 것을 유럽 사람들 소개해서 유럽 사람들도 동양에 오래전부터 수학의 전통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게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산대를 이용해서 동양에서는 수학을 오랫동안 해왔고, 이제 서양에서는 이 주산이라든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또 거기다 또 필산, 이렇게 손으로 계산하면서 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기록을 보면 원과 원주의 직경의 비인 파이를 계산할 때 유희가 해도산경에 이제 기록해 놓은 바로는 파이가 3.1410과 3.1427 사이에 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다음 조충지는 거기서 더 발전시켜서 파이가 요런 소수점 6자리 아래 사이에 있다는 정확한 계산까지 했는데, 이게 서양에서도 이 파이가 이 정도로 근사한 값을 구한 것은 아마 1600년 정도가 이르러서야 겨우 알게 됐을 정도로 이 동양에서의 계산 실력이 적어도 1600년까지는 어떤 분야에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이제 구장산술, 뭐, 주비산경, 해도산경, 손자산경, 오조산경, 뭐 이런, 잔국원산경, 뭐 오경산술, 뭐 등등, 이런 고서들의, 이런 옛날 오랫동안의 그런 수학 내용들이 잘 보관되어 왔습니다. 산경 10서, 책 10권을, 이 수학이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국가를 유지하는 그런 뭐랄까, 고위 정보, 국가, 뭐라 그러죠? 지금 치면 국가 보안 정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산업 정보 같이 여겨져서, 그리고 또 해서 이거를 이 경전 얘기하는 그런 경자, 한자, 이 경자를 써, 유교 경전 같이 경자를 써서 수학 고전을 산경이라고 부르고, 그런 책 10개를 묶어서 산경 10서라고 해서 주로 이제 이 산경 10서를 알아야지 이제 수학의 이제 권위자라고 얘기할 수 있게 그런 의미를 부여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대 수학의 특징은 실용적인 수단이 중심이었고, 그리고 대수적인 방법에서 발달을 했고, 증명 쪽은 좀 기록이 적고, 그리고 우리는 필산이 아니라 산대라든지 이런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고, 그에 비해서 유럽은 이제 기하학에서 발달했고, 그리고 또 논증 기하, 이렇게 증명을 해가서 하면서 하는 그런 논증 기하 쪽에서 동양과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아시아 수학 중에서 이 구장산술은 중국 최고의 수학서로, 가장 오래된 수학서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이 관리의 교과서로 쓰인 상경 10서 중에 이제 하나로 선택되었고, 여기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구장산술, 이게 9개 챕터가 있는데, 여기에는 방전장, 영부족장, 또 구고장, 그래서 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여기에 나오고, 가감승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토목공사의 공정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넓이와 부피를 구하는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정리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수학 책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 이제 또 그 외에 중국에는 이 파스칼의 이 삼각형, 이것이 파스칼보다 427년 이전에 이미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는 그 기록이 존재하고, 이것을 발견한 것이 유여해인데, 이 유여해의 여적 석쇠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 뒤에 주세걸이 쓴 사원 옥감에 여적석세 유여회가 여적석세 이런 것을 이제 했어서 기록해 놓은 것을 이제 인용해서 여기다 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홍정아의 저서인 9일집에 파스칼의 삼각형이 소개되어 있고 또 이것이 일본으로도 넘어가서 일본의 1781년에 나온 책에는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는 이 자연스럽게 이런 학문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이게 구고연의 정리라고 하는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이것도 이제 주비산경에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이제 피타고라스가 증명한 것보다 500년 이전에 이미 동아시아에서는 증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수학의 특징은 뭐였던가를 정리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중국에 있는 중국 수학사 책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조선 산학이 없었다면 중국 수학의 부활도 일본 수학의 창조도 없었다. 그 얘기하듯이, 중국 수학이 발전하다가 어느 시기에 그 옛날 사료들이 없어지고 하면서 침체되어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그 옛날 그 중국 책들이 있는 것들을 다시 가져가서 이제 다시 부활하는데 큰 기여를 했고, 또 그 조선에서 발간된 수학 책들이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또 중국 책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시 복사해서 쓰는 공부하던 그런 그 책들이 또 중국으로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일본 수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그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그 산서들에 대한 얘기들, 또 산학자들 어떻게 관리를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뽑아서 뭘 가리켰나는 얘기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신라, 백제, 고구려 등에서의 수학 가리킨 얘기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제 일본에서 일본 서기에는 백제에서 온 이런 누구의 이런 삼박사 2명과 산생 몇십 명이 일본에 와서 이제 가르쳐주고 했다 하는 기록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그 교과명 같은 것도 우리나라에서 쓰던 그 책들이 그대로 넘어가서 교과 과정을 이루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일본에서도 이제 수학을 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빛을 보기 시작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책들이 거기 가서 뭘 했었지만, 일본에서는 수학이 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 학습하는 정도로 멈추고, 또 흐지부지 하다가, 결국 이제 일본에서 실제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은 임진왜란 때 한국에서 가져간 책들, 그리고 한국에서 잡아간 그런 기술자들, 산학자들, 도공들, 그런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임진왜란 이후부터 일본 수학이 실제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교토식 동쪽에는 백제사란 사찰이 있을 정도로 이 일본의 그 고대 문화는 한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백제 멸망 후에 이런 기록도 있듯이 그 백제가 망하면서 백제의 고위 왕실을 비롯해서 고위 관리들이라는 지식층이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했었고, 그리고 이런 것이 일본이 이제 한국을 통해서 하다가 문화를 흡수하다가 이제 직접 일본을 통해, 그러니까 중국과 거래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그래서 일본이 한국하고는 굉장히 지금도 적대적인 그런 게 있는 게, 그냥 한국 일본이 아니라 신라가 당나라의 연합군의 힘을 얻어서 같은 이 반도에 살고 있던 백제인을 쫓아내서 백제인이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가서 그것이 일본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때 그냥 옆에 나라를 침략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기반을, 내가 살던 기반을 뺏은, 그것도 자기 힘으로가 아니라 당나라와의 힘을 업어서 백제인들을 몰아낸, 그거에 복수한다는 그런 의미로까지 해서 거의 경주에 가보면 아마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오래된 게 남아있는 거는 저거밖에 없어요. 무덤밖에 없어요. 모든 건 다 싹 불태워서 거의 오래된 건 하나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신라에 대해서는 굉장한 컴플렉스도 있고, 그리고 또 적대 감정이 있어서 거의 오랜 그게 백제가 중간에 그런
관여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아시아의 수학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이 책에서 하고 있는데 웹주소 이거 검색하면 바로 뜨니까 찾아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게 중세시대 때, 중세암흑시대의 유럽이 상황이 어땠는지를 여기서 설명했는데, 16세기 유럽의 수학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현재 초등학교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그 당시에 중세 한 부유 상인이 아들에게 계산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어디 가서 배우면 되겠냐, 그러니까, 만일 아드님께 덧셈과 뺄셈을 가르치고 싶다면 독일이나 프랑스의 아무 대학이나 보내면 되고, 그러나 더 곱셈이나 나눗셈을 가르치려면 덧셈 뺄셈 가르치려면 독일이나 프랑스에 보내고 곱셈이나 나눗셈을 가르치고 싶다면 그리고 그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이탈리아에 있는 대학으로 보내주십시오 할 정도가 이제 그 당시 수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유럽이 암익식이라고 이렇게 불리울 때 동아시아는 이미 상당한 수학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이제 하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상수학이라는 내가 존경각에 있는 옛날 산서들을 쭉 찾아보다가 수학이라고 써 있는 책을 보고 깜짝 놀라서 야 이거 정말 대단한 발견을 했다고 굉장히 흥분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안에 열어보니까 이게 상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이 아니라 이게 옛날에 이 상수학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점성술 비슷한 그런 책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천문학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점치는 뭐 이제 그런 식의 그런 얘기인데 이 소강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써 있는데 뭐 이렇게 읽어봤죠 이거. 어떤 구대손이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거를 봐서 참고하라고 뭐 글을 써준 거를 이제 보고 나중에 했다는데 어쨌든 이 상수학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수학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거였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산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의 그 수학이고 상수학은 수학이라기보다는 이제 점성술에 비슷한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어쨌든 그 중국 수학의 이제 황금기가 이제 구장산술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구장산술에 근거해서 진구소, 이하, 양휘, 뭐 주세걸 이런 그 뛰어난 수학자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겨놓은 기록들이 잘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실베스터의 방법과 비교하는 방법들이 행렬을 이용한 소거법. 이게 이제 전에도 얘기했듯이 Chinese Root of Linear Algebra라는 책에서 소개했듯이 선형 연립방 정식의 해법 같은 게 이미 서양에서 하기 훨씬 오래전에 중국에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 양위산법 얘기들. 그 다음에 주세걸 얘기들. 그러고 여기서 하나 특징이 이 주세걸과 같은 민간인이 이제 수학을 전문 직업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전문 수학자들이 공무원으로 뽑혀서 단순히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수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가리키고 그리고 수학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특징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산학계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산학계몽. 우리나라에서 기록은 사실은 이전 오랜 기록들이 문서에는 남아있고 신라시대나 백제시대 때도 어떤 책으로 가리켜서 어떻게 사람을 뽑고 뭘 가리켜서 어떤 일을 했고 하는 말은 있지만 그 당시에 쓰던 수학책은 종이책이니까 그게 1000년, 2000년을 버틸 수가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책들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책들이 남아있는데 임진왜란 때 또 많이 옛날 책들이 소실됐고 일본에 뺏겼고 그 중에서도 이제 수학의 전성기라고 부릴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세종대를 전후해서 이제 기록들, 세종대부터 수학을 많이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그리고 세종이 얼만큼 수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했는지, 수학 연구를 얼만큼 장려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조실록에 자세히들 남아있습니다. 그때 배운 책들도 있고, 그리고 양위산법, 세종 때 양위산법이 그때 발간된 양위산법이 이제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슈가 되고 그걸 보물로 지정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위산법은 중국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주본을 그때 발간해서 이제 왕한테 바친 책이 발견된 겁니다. 그 책이 우리나라에는 그다음 없는 걸로 알려져서 오랫동안 그 책이 일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중국에도 없는 책이 일본에서 발견됐는데 그게 경주에서 발간된 책이어서 당연히 임진왜란 때
조선의 것을 가져가고 조선 거 다 불태워버려서 조선에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알려졌었던 겁니다. 이게 그것을 중국은 복사해 가서 다시 공부하면서 그 역사, 그 중국 수학사를 다시 재정립하기 시작했고, 그런 중에 우리도 조선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 그 양의삼법 병주본이 그 세종 때 만든 게 찾아져서, 그게 이제 그거를 몇 년도에 만든지를 확인하고 한 게 그게 그 천예봉, 그 성균관대학교 그 서지학 전문 그 교수님이 그때 그것들을 규명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책들인 이제 여기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세종 15년에 경상도 감사가 양의삼법 100권을 복각해 왕에게 바쳤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그리고 이게 이제 뿌리 깊은 남의 세종이 마방지를 푸는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세종이 산악을 장려했던 내용, 그 고급 관료와 산악에 대해서 논의한 내용들, 또 공부하라고 강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종 20년에 이제 수학을 어떤 걸 가르치고 어떤 거로 해서 사람들을 뽑았는지, 교과 과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기록에 자세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세종 시대의 수학은 이제 하나는 회계 등과 같은 실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하급 기술 관리가 요구하는 실용 지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교 국가의 정통성을 계승해야 한다는 뜻에서 역사의 내용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엘리트 학자 관리에게 요구하는 고급 지식으로서 입장, 이 두 개를 다 요구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무역 루트죠. 어쨌든 그리고 정인지는 고려 역상가는 개평의 방법조차 알지 못해서 수시력을 소화할 수 없었다고 혹평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였냐면, 천원수를 알고 있는 조선 산학자의 자부심을 과시했다고.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는 나름대로 이전 걸 공부하면서 그 당시의 수준이 얼마큼 자기들이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는 것을 자부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 시대에 그러니까 기록들을 쭉 보면 중인 산학자들의 이제 기여들 이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족보 같은 거라든지 또 이 주학 입격안이라고 이 조선 시대 국가고시 중에 하나였던 그 산학자를 뽑는, 그 산사를 뽑는 그 합격자 명단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산학자를 얼마큼 많이 뽑아서 그런 그 산학 업무를 했는지를 볼 수 있고, 이 재밌는 게 여기에 이 합격자 1627명의 그 혈연 관계를 확인해 보면 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게 서로 가족 관계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래서 한 가문의 그 산학자가 많이 산학 고시에 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들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서양의 베르누이 집안과 같은 그런 그 계보하고 이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조선시대 대표적인 산사 출신인 수학자가 경선진, 홍정아, 이제 이상혁인데, 이게 중인 출신 산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이 수학자 집안끼리 서로 연결돼서 상호 교류하면서 보면 수학책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었고, 경선진의 조카 경연은 홍정아의 외조부이며 이상형의 아버지 이병천, 홍정아의 조카 홍일옥의 사이였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다 뛰어난 사람들이 혼맥으로 다 연결돼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통해서 얽혀져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보면, 그 당시에 이 수학이 발전하는데, 우리가 나라가 조그마니까 우리만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세계 수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같이 알아야 되는데, 이 중국의 중국을 다녀오면서 중국에서 수입해온 그런 수학책들을 접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전문가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같이 뭐 몇백 권, 몇천 권씩 인쇄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붓글씨를 다시 받아 써서 이 복제본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 책의 숫자가 굉장히 적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로운 해법을, 새로운 지식을 아는 거고, 그 책을 못 본 사람은 전혀 무지한 상황이 되니까, 그런 책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보면서 그것이 누적되고 했어야 되는데, 그 귀한 책을 누가 가져오면 부탁해서 구해오기도 비쌀 거고, 가져온 것도 한 권밖에 없으니까 그걸 어렵게 빌려서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남한테 잘 안 보여주죠. 많은 돈을, 많은 노력을,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가져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되게 자기가 보고, 그리고
그 자기가 가까운 사람만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쌓여 있는 것도 아무한테나 안 주게 되고, 그러니까 그 수학의 최신 정보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서 자기가 쓴 것들, 누적된 그런 정보들이 이게 출판해서 여러 사람이 공유되는 게 아니라 자기만 갖고 있다가 옮겨주니까 거기서만 빙빙 돈 셈이 되겠죠. 이제 그것이 우리가 나름대로는 이런 그 가족들 사이에 이렇게 했다는 의미도 되고, 이것이 이제 대중화돼서 하는 근대 사회로 가는 장애물도 됐던 것이죠.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어렵죠. 임진왜란 겪고 나서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렇지만 이제 그때부터는 그 산악책들을 써놓은 것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통하면서 이게 나라가 그야말로 이 피폐화 됐었고, 그것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죠. 여기서 보면 임진왜란 이후 60년 동안 현종 1년이 이제 써놓은 저 산악계목을 이제 60년 만에 쓰는데, 이 중간본 서문에 뭐라고 써놨냐면, 임진왜란 이후의 산악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 여태 남아있는 수학책은 상명산법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며, 마침 양의산법의 초본을 찾아내서 이번에 또다시 국초인본의 산악계목을 입수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경성진과 함께 파손된 부분을 원래 모습대로 바로잡았다 하듯이, 거의 모든 걸 잊어버리고 간신히 하나 둘 찾아가지고 훼손된 데를 채워놓으면서 책을 만들어서 다시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 임진왜란 이후 60년 만이라고 했을 정도니까, 얼만큼 우리가 정말 전쟁 후에 피폐한 상태에서 다시 시작했는지를 볼 수 있겠죠. 여기 보면 구장산술조차 찾을 수가 없다 하는 정도였으니까요. 어쨌든 두 차례 외환을 전후한 시기가 한국사에서 공백시대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일본은 이 침략 전쟁 때 조선에서 가져간 수학책으로 일본 전통 수학의 기초를 다졌고,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이익이 되었다 하는데, 일본인들이 임진왜란 때 한국에서 가져간 세 개의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런 수학, 크게 세 개로 치는데, 그 세 번째로 중요하게 치는 것이 주자학, 학문하는 교양을 쌓는 학문이고, 두 번째가 도자기. 그래서 도자기도 가져가고, 도자기, 도공들도 많이 잡아갔죠. 그게 이제 일본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데 했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본을 점령했을 때, 그때 네덜란드 사람들이 총을 사기 위해서 도자기를 수출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외국에 하고 교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한국의 도자기가 일본의 그전엔 일본의 도자기가 제대로 된 기술이 없었고. 근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냐 하는 게, 일본 수학 사학자가 미국 조인트 매스 미팅에서 발표를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에 있던 일본 수학 사학자가 얘기하는데, 일본이 임진왜란 때 한국으로부터 얻은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였냐 하면 그게 산악책이었대요. 한국에서 가져간 산악책이 일본의 모든 것을 바꿔놨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만드는 그런 도자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국가 시스템을 갖추는, 그야말로 모든 수학적인 사고가 그전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 그때부터 이 수학적인 그런 과학의 뿌리가 사실은 뿌려졌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어쨌든 일본은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로 일본 수학을 발전시켜 갖고, 그걸 근거해서 우리도 이제 임진왜란 후에 안정되면서 다시 수학의 전성기를, 부흥 리네상스를 맞이합니다. 어쨌든 그때 남은 것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 경선징의 묵사지 3법입니다. 이 1616년에 태어난 경선징이 써놓은 책인데,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서 우리나라의 수학책, 산학책 중에 제일 오래된 책입니다. 여기에 이 묵사지 3법은 우리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으로, 중국의 많은 수학책의 구성 방식과 비슷하게 문제와 답, 풀이로 이루어져 있고, 산악계몽의 개요를 모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구구단도 있는데, 9981부터 시작해서 쭉 이런 일까지 쓰여져 있고, 또 그 다음이 최석정이 쓴 구수략, 이 구수략에 이런 마방진이 들어있습니다. 이 마방진이 그러고 마방진도 있고, 여기에 올송할 라틴 스퀘어에 대한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오일러보다도 60년, 70년 최소한 이전에 발견된 것이라고 해서, 이제 최석정 선생님이 그걸 인정받아서, 국제학회에서 인정받아서 한국 과학기술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게 되셨습니다.
이게 이제 마방진 기록이 이 거북이 등에 이제 쓰여져 있는 그런 기록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홍정화가 쓴 구일집. 이 홍정화는 이제 중인산학자입니다. 중인산학자 중에서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의 최고의 수학자, 독창적인, 그러니까 남의 책을 많이 공부해서 잘 문제를 풀고 가리키는 이게 아니라 그 독창적인 연구를 한 수학자로 치면은, 익산의 이상혁과 이 구일집의 홍정화, 이 두 명을, 그 당시에 진정한 수학자, 연구자로 칩니다. 이 홍정화가 쓴 구일집에는 이런 식으로 이 산대를 이용해서 계산한 천원수를 이용한 방정식의 해법의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정화가 하국주와 대담한 얘기가 많이 잘 알려져 있죠. 그리고 홍대영의 주해수용, 그리고 그다음 일본 수학에 대한 소개들도 쭉 했습니다. 이게 동아시아 수학을 한꺼번에 다뤘으니까.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에 첫 번째 수학책이 나오는데 그게 이 요시다가 쓴 이 진겁기에 이런 수학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일본 그 당시에 만화하고 같이 이렇게 써요. 이게 특징이죠. 일본은 만화하고 같이 이렇게 수학적인 책이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주판들이 보급이 되고 이제 세키코아가 이제 비로소 그 이전에 없던 그런 새로운 내용들을 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화산이 그 이후로 발전합니다. 이 문화적인 그런 차이도 좀 있고 한데, 그 절을 통해서 산사수학이라 그래서 이제 절에다가 누가 문제를 달아놓고 가면 딴 사람이 풀고 가고, 또 그럼 또 다른 문제를 달아놓고 가면 또 딴 사람이 와서 풀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수학이 와산이 발전하게 되죠. 이수심편. 이게 2000년 대입 수능 시험에 나온 건데, 요 이수심편에 나오는 요 연립방정식 문제를 이걸 썼는데, 사실은 이게 내가 이때 수능 시험 칠 때 들어갔었는데, 이때 이것이 소개된 이후로 우리나라 교과서에 이 동양수학, 우리 조선수학, 이 한국 사람 수학자들의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동양수학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전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은 그 전에 내가 쓴 선형세 수학 책에 이제 그 읽을 거리로 우리 한국의 수학들을 소개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수능 시험이 굉장히 영향이 컸어요. 이게 한번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많은 문제가 발굴되고 그러면서 그 한국 수학에 대한 그런 그 관심들이 높아졌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근대 수학으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결국은 그 19세기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서양이 이제 그 서양 제국주의가 동양을 덮치면서 우리가 그 과학기술 또 수학에서 이게 우리와 완전히 다르게 하는 그 서양 수학을 하는 나라들을 인식하게 되고, 또 그 서양 수학을 이제 소개하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이 서양 수학을 이선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의 선교사인 와일리나 애킨스와 함께 유클리드의 기하 원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서양 수학책들을 중국말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고 이선란이가 번역한 책들이 조선에도 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양 수학을 우리가 처음 이제 서양의 근대 수학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수학자들이 이제 남병길이라든지 이런 수학자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서양 수학도 일부를 다 공부하고 쓰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이상형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학자들이 네표의 공식이 여기에 반영됐다고 하듯이 이제 그리고 그렇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때까지도 우리가 서양을 직수입은 못하고 중국말로 번역된 이선란이 번역한 책들을 비롯해서 중국말로 번역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서양 수학을 접하죠. 자, 한국과 일본은 동일한 수학 형태를 모델로 해서 출발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수리정원이라고 중국에서 서양 수학 많은 것을 중국말로 번역해서 그냥 백과사전 같이 만들어 놓은 책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그 책을 공부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아마 파악을 못했던 것이, 거기에는 뭐 서양 수학도 있고 동양 수학도 막 섞여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동양 수학하고 그때 서양 수학의 장점을 좀 약간 간과해서 서양 수학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동양 수학에
장점만 너무 강조해서 우리가 대수학에서 그 문제를 굉장히 잘 푼다. 기하학 같은 건 그쪽이 좀 잘하는데 우리는 별로 그거 안 해도 다 문제 푸는데 자신 있다 하는 식으로 약간 이 동양 수학자들이 서양 수학을 무시했던 것이 결국 몇백 년이 지나면서 이제 제국주의에 피해를 입게 된 그런 영향을 미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은 동일한 수학 형태를 모델로 해서 출발했지만 한국은 원형에 충실해서 그 전통적인 거에 머물러 있었던 반면에 일본은 이제 새로운 스타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인들이 수학을 하면서 이게 다른 그 극단적인 차이를 이루면서 크게 변화를 했고 그것이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큰 차이를 미쳤고 우리가 이제 다시 서양 수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것은 이제 원산학사 그 전에 사실은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서양 그 선교의 수단으로 교육을 삼고 수학을 가리키면서 이제 그 아라비아 숫자로 수학을 가리키고 하는 것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그 서양 수학의 장점을 인정하게 됐고 그때부터 서양 수학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원산학사에서 수학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실제로 1894년에 고전의 교육 칙서가 나오면서 가복 교육 개혁이 일어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이제 신교육이 시작되죠. 그때 그래서 성균관제가 바뀌고 그리고 성균관에서 수학과 과학을 필수로 가리키고 그리고 사범학교가 생기고 소학교가 생기고 하면서 거기에 수학교과 과정이 들어가고 하면서 이제 그것이 정규 국가 교육 과정에 들어가면서 이때 큰 차이가 뭐냐면 이전까지의 수학은 1895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전까지의 수학은 수준이 높았다 그래도 산학자들 소수가 수학을 배우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비해서 이때부터는 모든 국민이 모든 학생이 배우는 수학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그 학습에 또 사고의 기초가 이제 수학으로 기반하는 근대 사회로 바뀌게 된 겁니다. 어쨌든 1910년에는 공식적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당하면서 이 관리 교육기관의 교육도 통제됐고 그리고 우리말로 쓰인 수학책들도 수거되고 폐기되고 1945년까지는 우리말로 쓰인 수학책이 제대로 발간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쨌든 요 당시의 수학 교재에 대해서 내가 쓴 논문이 최근에 이제 나왔어요. 1885년부터 2016년 사이에 나온 수학 교재들, 교과서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나온 결론들이 거기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 개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 근대수학의 개척자들 그 10명을 정리해서 한국 근대수학의 개척자들이라는 책으로 정리되어 있고 그게 웹에 떠 있습니다. 동영상 볼 수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시간이 오늘 됐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결론만 뒤에서 볼까요? 그냥 결론만 볼까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아까 얘기했던 일본의 그 독자적인 와산이 결국은 일본도 포기하고 서양 수학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일본도 교과 과정에서 와산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하나의 조선과 같이. 그래서 이 서양 수학을 가르칩니다. 요 근래 다시 와서 이제 전통 수학에 대한 관심이 훨씬 높아져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장산술 등등 이런 내용들은 이 참고 자료에서 볼 수 있고 이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보시고 이 동아시아 수학 그리고 링크들 여기에 이런 자료들이 그 근거 됩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내가 제공한 자료들을 가지고 잘 정리해서 또 이런 참고책을 보태면서 한국 근대 수학 부분뿐만 아니라 중국 수학, 일본 수학 이런 내용들을 다 해서 그냥 쉽게 짧게 요약해 놓은 내용이니까 어쨌든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